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특별할 건 없는 제 인생에 참 특별한 인연이 찾아와 주었고, 그 덕에 과분할 정도로 감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좋은 마음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19살 때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희 집안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제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하는 멋진 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공부 잘하는 형을 지원해 주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한 번도 그게 서운하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셨다거나 형하고 비교를 하셨다거나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나 같아도 형한테 돈을 투자하겠다 싶을 만큼 형이 머리가 좋기도 했고요. 전 오히려 형 덕을 봤습니다. 똑똑한 형을 보면서 일찍이 공부를 접었거든요. 형만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될 바에는 빨리 다른 길을 알아보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로 진학을 하게 된 거였고, 남들보다 좀 이르게 취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형처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건 영 제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지 뭔가 한 것 같고 보람찼습니다. 21살 때는 군 복무 대신에 방위 산업체 요건 갖춰서 산업체로 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살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동네 차량정비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죠. 점심시간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정비소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거기가 기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식당이었거든요. 짜장면, 돈가스, 국수, 덮밥 등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가깝고 맛도 있어서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어머니 뻘 드시는 분들인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제 또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으로 보였는데 첫눈에 보자마자 내 인생 동반자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아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굴이 예쁜 걸 떠나서 그냥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 갈 때마다 그 여자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었는데도 참 청순하고 예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도 참 예뻐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출근하기도 전부터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죠. 밥 한 끼 먹자고 하고 싶은데 도통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여기저기 얼룩진 옷을 입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일 쉬는 날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돈가스 먹으면서 그 여자의 눈치만 살피다가 다 먹고 용기 내서 말을 했죠.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계산하면서 손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슬쩍 주방에 있는 사장님 눈치를 보더니 종이에다가 7시에 봐요라고 적어서 줬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신나는 발걸음으로 집에 갔죠. 옷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1분 1초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6시 반부터 나가서 그 여자를 기다렸고
7시에 만난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떨렸거든요. 나름 분위기 잡는다고 시내에서 제일 좋은 식당을 골라갔었는데 음식이 무슨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진 모르겠지만 그땐 그냥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종종 만나 그렇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자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는 쉽게 키우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게 좋아서 동화 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책도 한 권 냈다고 했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가죽이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 꿈을 반대하고 계셔서 그림은 몰래 그리고 있고 식당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화 작가라는 꿈도 잘 어울리고 어머님 몰래 꿈을 펼치고 있는 것도 멋졌습니다.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얼른 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트를 6개월쯤 지속한 어느 날, 제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밥을 먹었던 그 식당에서 반지까지 내밀면서 말이죠. 여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혹시 제가 싫으세요? 너무 급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너무 엄하세요. 그랬습니다. 문제는 장모님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모님 혼자서 딸을 키우신 거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정말 소중하게 키우셨고 진짜 애지중지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에도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며 항상 일찍 집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6개월을 만나는 동안 저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말씀드리면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제게 참 큰 산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죠. 하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장모님 허락이 필요하니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뛰어들어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얼른 찾아뵙자고 했죠. 여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예비 장모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장모님의 식당에서 영업을 마친 뒤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근엄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뒷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 형제가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을 하냐?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냐 등등 여쭤보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대답을 드렸고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신 어머니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실히 돈은 잘 모으네. 밥이나 먹고 가게. 그 반응이 허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했는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그게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9살 때부터 일한 돈 허튼 곳에 안 쓰고 열심히 모으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하는 내내 불편한 대화 없이 화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금 일부를 보태주셨고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더해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집 치고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깔끔한 신축 빌라였고 월세도 아닌 전세였으니까요.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 돈을 모았구나 생각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아야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다 그 동네 토박이셨기에 인근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니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첫눈에 내 인생 동반자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로 내 짝이 되었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장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고생하시는 게 싫다고 하기도 했고 장모님께서도 요즘 세상엔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서 일하고 돈 벌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벌기 힘드니 벌 수 있을 때 같이 벌으라면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정비소를 차리겠다는 꿈도 꾸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2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를 참 좋아하는 아내는 아이를 3명 정도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좋아했거든요. 결혼 약속을 했을 때부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부터 2세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술도 끊었고요. 아내도 하루 세끼 잘 챙겨 먹으면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통 아이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6개월이 되도록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달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보다 늦게 결혼한 아내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속상했는지 눈물을 보였고 저희는 다음날 바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무슨 검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피도 뽑고 소변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노력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도 듣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힘들면 아이가 안 생길 거라고 하시면서요.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좋다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도 지어오셨습니다. 아이 생기는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설레임은 사라지고 어느새 속상하고 지치는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많이 간절했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그러다 결혼 2주년을 앞두고 아내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소식을 기다리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 생일인데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올까?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라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공기 좋고 아내가 좋아하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날이 좋아서 바다에 발도 담그고 맛있는 회도 먹고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뭔가 평소와 컨디션이 다르다고 했고 갑자기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제게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안에는 까만 아기집과 그 안에 하얀 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이랍니다. 쌀알보다도 작은 그게
저희 아이라는 겁니다. 그날 아내랑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찾아와 줬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일하는데 온통 머릿속에 그 초음파 생각만 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좋기도 하고 가슴속에 뭔가 묵직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들뜨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축하를 해주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아내를 챙겨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제철 채소로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고 저희 아버지는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말라며 아내한테 용돈을 주기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임산부가 편히 입을 수 있는 잠옷 같은 걸 사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아내의 모든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아내가 편한 임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그렇게 10달이 흘렀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저희 부부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만났습니다. 분만실 앞에서도 들릴 만큼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온 장군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긴 진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난 육아가 체질인가 봐. 아이 돌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잠 못 자도 괜찮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도 재밌기만 해.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아이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굉장했습니다. 아내는 손수 아이의 옷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를 위한 책도 쓰고 아이의 24시간을 꽉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도 더욱 아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했고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아들이 7살 때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그때 유치원과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에서 기다리다가 1시간 뒤에 학원으로 데리러 갔었죠.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도 했고 관장님이 재밌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아내는 어김없이 아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태권도 학원에 가려고 신호등에 서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내는 분명 아들과 함께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차도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인도를 덮쳤고 그대로 아내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CCTV 화면을 봤습니다.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아 흐릿한 화면인데도 영상을 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고 나는 순간 아내는 아들을 지키려고 아들의 손을 뿌리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고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하다가 유치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떨고 있는 아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너무 놀라서 아들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꼭 껴안고 다독여줄 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클지 가늠도 안 되었습니다. 아내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이 잘 되지 않았고 출혈이 너무 심했던 아내는 중환자실에서만 한 달을 더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린 상황에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장모님은 가게 문도 닫으시고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만 2달을 있던 아내는 몇 차례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목 놓아 크게 운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그렇게 한 운전자 잘못이 분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 거칠게 운전을 한 70대 할아버지 운전자였습니다. 심지어 술도 좀 먹었었고요. 그 운전자의 잘못이 분명한데 아들은 계속해서 자기 탓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저희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담임 선생님, 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우가 밥을 안 먹었어요.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라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오전엔 친구들하고 레고 놀이를 조금 했는데 잠깐 하다가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오후엔 미술놀이 할 때 쉬고 싶다고 해서 쉬게 해주었어요. 아내가 떠난 뒤 아이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즐겁게 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거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뭘 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멍하게 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말수도 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운다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에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원래 정말 밝고 애교도 많은 아이였는데 큰 충격으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꾸준히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상담도 받고 미술 치료 같은 것도 큰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온 신경을 쏟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그만 팔을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해 저는 한동안 팔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게 되었죠. 진짜 모든 게 다 절망스럽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서 부끄럽지만 한때 술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일도 못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집에서 불도 안 켜고 혼자 안주도 없이 소주만 들이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술 냄새가 나는 저를 피해 코를 꽉 막는 아들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긴 했다만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고로 인해서 저는 수전증 증상이 생겼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팔이 안 잘린 게 다행이라면서요.
그때부터 왼손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다친 손이 오른손이었거든요.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도 쓰고 요리도 하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비소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스패너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 신세였습니다. 열심히 배운 기술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죠. 수술비에 물리치료비, 아들의 상담비까지 돈이 물 빠지듯이 빠졌습니다.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져 갈 때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하고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귀한 아들인데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굶주리는 게 올바른 삶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늘에 있는 아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다면 아내는 뭐든 했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더 독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하게 된 일이 건물 경비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여전히 말도 없고 기운도 없는 채로 말이죠. 마음도 회복이 안 되었을 텐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들한테 더욱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집 근처 일을 찾던 중에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일을 해서 오후 4시쯤 일을 마쳤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서 먹고 살 만큼은 벌었습니다. 한쪽 팔을 못 쓰는 제게 그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던 신호등 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좋아하던 태권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지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가정에서 많이 지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어렵기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사랑을 많이 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감사한 은인을 한 번 만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을 맡아주시게 된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2학년 시작하고 보름 정도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창밖만 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하고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사고 난 그날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신호등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밝은 아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우 상처 안아줄게요. 다시 밝은 정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우 잘 부탁드립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 아들 고쳐보겠다고
이렇게나 굳은 의지를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멍하다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 저희 아들은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처음으로 친구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깜짝 놀랐죠. 그동안 한 번도 친구 집에 간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조별로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걸 주말에 친구 집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언 중 하나가 자기 집에서 하자면서 애들을 초대했고 아들도 얼떨결에 같이 가게 된 거였죠.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과자라도 사서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별 반응 없이 과자를 들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친구 집에서 과자도 같이 먹고 숙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아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썩 즐거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하나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또 언제는 방에서 밤늦게까지 나오질 않길래 뭐 하나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 두꺼운 딱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끙끙대면서 말이죠. 친구들하고 딱지하려고? 하고 물으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뜯어와서 아들하고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땐 달력으로 만든 딱지가 최고였거든요. 다음날 아들은 알록달록한 딱지를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이겨서 땄다면서 슬쩍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여튼 그 미소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아들은 학교 생활의 재미를 많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옅었던 미소는 점점 진해졌습니다. 묻지 않았는데도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특별하게 왁자지껄 하지도 우당탕탕 하지도 않았지만 아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와 어울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아픔을 이겨낸 아들이 무척 기특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교육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요. 일부러 조별로 활동을 하게 하고 집에서 준비해야 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모두 고루 어울릴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이고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웃으시면서 저희 아들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 배려하는 마음씨도 너무 예쁘다면서 말이죠. 아이들에게도 제게도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학년 생활 내내 선생님 덕에 아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웃기도 하고 가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떤 순간엔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지루함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엄마 얘기를 일절 안 꺼냈습니다. 아내 기일도 챙기지 않으려 했고요.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 때 한번 동화책을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하더니 아내가 썼던 동화책을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릴 땐 매일같이 읽었던 바로 그 책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의 동화책을 꺼내서 읽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내 이야기를 곧잘 꺼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엄마가 이 반찬 해줬을 때 참 맛있었는데 등등 엄마의 빈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큰 발전이었죠. 그렇게 아이는 아내가 떠나기 전처럼 많이 밝아졌고 담임 선생님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종업식 날 2학년 담임 선생님께 아들이랑 함께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서 저희 아들의 2학년 반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2학년 때 친했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된 아이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학급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친구와 함께 축구교실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안심이 되었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무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버스 타고 5정거장 정도만 가면 되는 곳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큰 건물 경비일이었고 전보다 하는 일도 많아졌고 근무 시간도 길어졌지만 그만큼 벌어가는 돈은 더 많았습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까 많은 가게들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1층엔 스포츠용품 파는 곳도 있고 식당도 있고 패스트푸드점도 있었습니다. 2층에는 병원과 사무실이 있었고요. 3층에도 2층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4층은 다 사무실이었는데 한 회사가 4층 전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비를 하면서 사장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누가 주차장에 폐기물을 버렸다고 하면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고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체크해 두었다가 청소업체한테 전달도 했고 눈에 익지 않은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지는 않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를 대신 받아서 보관해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4층 회사 사장님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근사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멋진 차림으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수염과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회색 머리까지 참 멋지셨습니다. 영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영국 신사 같았다고나 할까요? 멋있게 하고 다니시니까 항상 눈에 띄었고 언제나 사장님께 잘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럴 때마다 기분 좋은 웃음을 보이시며 같이 인사를 해주셨죠. 그러다 하루는 사장님께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아까 4층 직원분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가지고 올라갔던 도시락 중 하나를 사장님이 가지고 내려오신 겁니다. 선생님, 아직 식사 전이시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내하고 처제하고 이번에 도시락 가게를 차려서 직원들하고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선생님 것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요, 고생은 무슨.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도시락은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생전 그런 도시락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대나무 용기 같은 것에 음식이 참 정갈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불향이 나는 떡갈비도 있었고 밥은 호박잎 같은 거에 싸서 된장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나물도 간이 딱 맞게 묻혀져 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러운 한 끼를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 해준 집밥을 먹은 것 같았죠.
맛있는 걸 얻어먹었으니 저도 사장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음날 제가 좋아하는 근처 떡집에서 떡을 좀 샀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할 때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떡집만 문이 열려 있거든요.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 정도로 떡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떡을 넉넉히 사서 사장님이 출근하시기만을 기다렸고 9시쯤이 되자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어제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 해준 집밥 먹는 기분이었어요. 감사의 의미로 떡집에서 떡을 좀 샀어요. 요 앞 떡집인데 맛이 참 좋거든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직접 밥을 해 드시나 봐요. 다른 사람이 해준 집밥이 오랜만이라고 하시니. 아, 실은 아내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들이랑 둘이 살아서 집에서 밥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가끔 아내가 제 도시락 싸줄 때 하나 더 싸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내 손맛 괜찮죠? 가게를 이제 막 시작해서 자주는 못 사드리지만 제가 챙길 때마다 챙겨드릴게요. 네? 아니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밥을 잘 드셔야 일을 잘하시죠. 엘리베이터가 와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선생님. 근사한 외모만큼이나 마음까지 근사한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 사장님께서는 이따금씩 제게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먹을 때마다 반찬들이 달랐는데 뭐 하나 맛없는 게 없었습니다. 건강하고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을 먹을 때면 없던 힘도 생기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도시락을 2개씩 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말이죠. 아들도 도시락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며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초등학교 제일 고학년인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깔깔깔 웃는 날도 생기고 축구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반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6학년이 되어서는 전교 회장을 해보고 싶다며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어서 전교 회장까지 하게 되었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물이 워낙 크기도 하고 야간에도 문 열려 있는 곳이 많아서 야간 경비도 있거든요. 3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야간에 일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퇴근을 할 때 제가 출근을 해서 잘 알던 사이였죠. 그 경비원도 저랑 비슷하게 2년 좀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해서 가끔 그 경비원이랑 저랑 앉아서 커피도 한잔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사람이 갑자기 왜 전화를 했나 싶었죠. 전데요. 요양원에 계신다던 저희 어머니 방금 돌아가셨어요. 내가 장남인데 빈소 비울 수도 없고 아무래도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야간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곧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싶었죠. 집에 연락을 해두고 퇴근하고서 건물에 있는 숙직실에서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잠에서 깨어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3년간 일을 하면서 야간에 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건물이지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어쩐지 오싹하기도 하더라고요. 겁먹는 데에는 나이는 상관이 없나 봅니다. 야간이더라도 순찰은 계속 돌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본 듯한 공포 영화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걷는데 멀리서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이요. 그래서 2층, 3층에는 불 켜진 곳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층은 한 회사가 통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맘때 그 회사가 굉장히 바빠 보였습니다. 4층에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직원들도 꽤나 힘들어 보였죠. 언젠가 사장님께 들어보니까 큰 거래처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이 많아서 다 같이 고생을 좀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지는 않겠지 하고 4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진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깜빡하고 불을 켜두고 갔나 생각하며 불빛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불 켜진 곳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문 안으로 사람 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있던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으악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눈을 비비고 문 안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제가 본 것은 분명 사람 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무실 안 손의 주인은 다름 아닌 4층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닥에 미동도 없이 엎드려 계시는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사장님은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저는 얼른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구급대원이 왔는데도 사장님이 반응이 없으셔서 구급대원분들이 사장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핸드폰에 사모님 연락처가 있어서 구급대원분이 바로 전화를 하셨고요. 사장님을 실은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엄청 놀랐었거든요. 제발 무사하시길 바랬죠. 그리고 이틀 뒤 사장님 걱정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사장님이 출근을 하셨습니다. 곧바로 사장님께 다가가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한 걸음에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사장님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근래에 일이 너무 바쁘셨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을 하고 혼자 남아서 맨날 일을 하셨대요.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퇴근하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거였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과로라고 좀 쉬어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회사를 쉬고 병원에서 수액도 좀 맞았는데 그래서인지 확실히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희 아내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아드님하고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하고 가세요. 사장님의 권유에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밥 한 끼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사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댁은 엄청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층수가 높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집 안은 또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집 안에 복도 같은 게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들과 아파트 입구부터 감탄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사장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이야, 아드님이 정말 미남이네요. 정교회장이라고 했죠? 훤칠하니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못해서 과일을 좀 사왔어요. 아유, 무겁게 뭘 이런 걸. 잠시만요. 여보, 잠깐 내려놓고 나와봐요. 사장님께서 주방에 계시는 사모님을 부르셨습니다. 식사 준비로 바쁘신 것 같았습니다. 집이 워낙 커서 거실과 주방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주방도 되게 넓었습니다. 사장님의 부름에 사모님이 나오시자마자 저와 아들, 그리고 사모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사모님이 저희 아들 2학년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바로 그 담임 선생님인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저희 셋이 서로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사모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희 아들을 와라 껴안으셨습니다. 어쩜 좋아. 정우 정말 잘 컸네. 어떻게 이렇게 다 보니? 사모님의 반응에 정우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고였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사장님만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잠시 뒤 사모님과 아들의 관계를 듣게 된 사장님 또한 놀라시긴 마찬가지셨습니다. 언젠가 사모님께서 사장님께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이 있는 아이가 있다고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하셨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사모님께서 저희 아들을 신경 쓰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되었죠. 사모님이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친오빠와 둘이 집에 있었는데 친오빠가 동생인 사모님을 내보내고 그만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의 사정에 이입이 되셨고 더 많이 챙겨주신 거였습니다. 사모님 사연을 들으니 더욱 감사했죠. 그 선한 마음으로 더 오래 교직 생활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도 하셨고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 건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의 오랜 꿈이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고 도시락 가게를 여셨고 장사가 무척 잘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원에 도시락 기부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지내시나 때때로 궁금했는데 그렇게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 잘 살펴봐 주시고 돌봐주신 덕에 지금 학교 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은혜 갚으라고 제가 사장님 쓰러지신 걸 발견할 수 있었나 봐요.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가 이어졌고 그날 사장님은 결심하신 듯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 구해주신 걸 이렇게 밥 한 끼로 넘기기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나중에 대학에 가게 되면 제가 등록금 모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빚지고는 못 살거든요. 대신 정말 좋은 대학 보내셔야 합니다. 약주도 한잔 하시고 하셔서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이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금을 모두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우리나라 손에 꼽히는 명문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아들 대학 갈 때까지도 사장님 사모님과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아들 대학 합격 소식에 사장님께서 그때 한 약속 지키신다며
등록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도 될지 고민스러웠는데 사장님께서 아들한테 대학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오고 가는 거겠죠. 마음씨 넓고 훌륭하신 두 분 덕에 저와 아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랑 아들도 사장님과 사모님처럼 사람들에게 선행을 나누면서 살 생각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말이죠. 서로 도우며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